너 아직도 도스토옙스키에 빠져 있는 거니? 이건 만약에 제가 이 질문을 들었다 그러면은 이런 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장은요, 사실은 제가 따온 문장인데 방금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사에서 나온 바덴바덴에서 여름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제목의 소설인데 러시아 작가 칩킨이라는 러시아 작가가 의사 작가죠. 그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말년에 이제 러시아계 유대인입니다.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 시절. 거기로 빠져나오고 싶어서 오만가지 시도를 하죠. 그런데 끝내 허락을 못 받아요. 소련 당국의 허락을 못 받은 채로 자기가 거기서 죽어가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마지막에 쓴 작품이 바덴바덴에서 여름이라는 작품이고, 그 작품은 자기가 평생 사랑했던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를 향해서 원망하는 작품이에요. 그러면서 도스토옙스키의 일생을 매 순간 딴지를 걸면서 왜 나를 이렇게까지 잡고 있었냐에 대한 사실은 원망과 한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느냐, 그 자기 모순 속에서 써나간 작품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은 물론 한 작품의 주인공이 받고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매 순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실용적으로 잘 살 수 있느냐는 거는 많은 예측과, 그죠? 앞서선 사람들의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순간순간 브레이크가 걸려요. 위기가 찾아와서 걸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위기가 없을 때, 너무 잘 나갈 때 문득 찾아오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어떤 느낌,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작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는데, 자, 아무튼 저는 이 질문은 우리가 인간인 한, 그죠? 내가 인간답게 혹은 존재로서 내가 살고자 하는 한 영원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 같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백치에서 미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우리가 좀 더 아름답게 살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있는 한은 매 순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놓지 못하는, 잊어버렸지만은 또 다시 어떤 식으로든지 회귀하는 내 무의식 속에 담겨있는 어떤 존재론적 질문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신 것도 굳이 꼭 저 질문이 아니었더라도 그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무의식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이끌림, 그런 것들이 이 장소에 오게 만들었다. 저는 그런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장소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이 미적 욕망의 향연장이다, 뭐 아주 거창하게. 결국에는 저 역시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매혹당했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은 도스토옙스키를 가지고 가고 좀 더 재미있게 톨스토이하고 한번 비교해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이거는 거의 말년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지금 말년은 사실은 한 대가이고 했기 때문에 벌써 이 얼굴에서 느껴지는 어떤 카리스마나 포스 같은 게 있죠. 근데 젊은 날의 사진을 찾아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위에 연도를 한번 볼까요? 누가 먼저 태어났나요? 도스토옙스키가 조금 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톨스토이는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기말을 건너뛰면서 1910년대까지 살았으니까 이 과학 문명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톨스토이와 관련해서는 말년에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도 많이 있고, 도스토옙스키는 보다시피 저렇게 초상화가 전무입니다. 사진으로 찍은 건 남아있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이거요. 톨스토이냐 도스토옙스키냐. 얘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20세기의 작가, 문학 연구가들이 두 사람을 이렇게 평을 해놨습니다. 베르자이프는 인간 영혼의 두 양식을 구축한 인물이다. 그래서 그 기둥으로서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메르시콥스키라는 이분의 책은 우리말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이 톨스토이냐 도스토옙스키냐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놨는데, 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두 작가를 가리켜서 러시아 르네상스의 두 악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육체의 작가다.
도스토옙스키는 정신, 혼의 작가다. 이런 비유도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톨스토이가 무슨 뭐 정신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 그건 아니죠. 문학이니까 당연히 그걸 안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육체와 정신으로 대비를 시켜놨어요. 그 다음 슈스토프 같은 러시아 비평가죠. 의심할 바 없는 선과 위대한 비극의 대결이다. 한마디씩 던져놓은 거니까 이건 제가 이제 뽑아온 건데 그 다음에 독일의 또 문예비평가죠. 츠바이크 같은 인물은 빛과 어둠의 두 초상이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뭔가 육체, 빛, 좀 밝은 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선하고 연결이 되고 도스토옙스키는 어둠, 비극, 그리고 또 뭔가요? 그러면서 정신, 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 조지 슈타이너라고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또 톨스토이냐 도스토옙스키냐라는 책, 일찍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런 표현으로 두 사람을 정리를 하고 있죠. 부활의 희망과 악령의 비극적 예언 사이에 해결 없는 충돌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톨스토이 대표작, 말년의 대표작이고 악령이라는 작품도 도스토옙스키의 5대 장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부활과 악령의 작가라고 지칭을 하면서 자, 여기서도 뭔가 둘을 나누는 어떤 유사한 기준 같은 것들이 쭉 느껴지죠. 그리고 그 유명한 아놀드 하우즈는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에서 합리주의 대 비합리주의다라는 다소 싱거운 표현을 하고 있지만 뭔가 이것이 위에서 쭉 분류해왔던 거하고 연결이 되죠. 조금은 이렇게 느낌이 오시나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이거는 물론 그들이 작품을 통해서 들려주는 어떤 메시지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일 테고 그 작품 속에서 만든 인물들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일 테고 자, 이 정도만 가지고 톨스토이는 야스나야 빨리아나라는 모스크바에서도 조금 더 남쪽에 그 시골 도시에서 태어났죠. 여기 생가고요. 저기가 더 유명합니다. 톨스토이 또 백작이었기 때문에 저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땅이 톨스토이 영지였어요. 어마어마한 귀족이었어요. 톨스토이는 백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이제 아이들의 양육과 그 다음에 톨스토이와 관계가 좀 틀어지면서 답답해서 모스크바로 와서 많이 지냈어요. 별거 생활을 오래 했는데 모스크바에 가면은 톨스토이 박물관이 있는데 그때 지냈던 저 집이 그 박물관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는 굉장히 유명한 장소니까 한번 가보셔도 되고요. 자, 도스토옙스키 이런 데서 태어났어요. 지하철이 잘 돼 있는데 지하철역 가운데 도스토옙스키 역이 있습니다. 우리 이 동대문 사대문안의 역처럼 해서 그러니까 센터에 있는 역 중에 하나인데 그 도스토옙스키 역에 내리시면은 걸어서 저기로 갈 수가 있어요. 도스토옙스키 생가인데 정확히 말하면은 저기는 마린스키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사셨어요. 톨스토이는 아까 귀족 백작의 아들이 백작이라고 백작 가문이라고 그랬죠. 도스토옙스키는 그러니까 중산층이죠 당시로. 그 당시 의사니까. 근데 잘 나가는 의사는 아니고 이 마린스키 병원은 모스크바 내의 빈민 구제병원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진료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술했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 기역자 모양 뒤집어놓은 기역자 이쪽에 회랑이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만 방도 있고 거기가 사택 같은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도스토옙스키는 태어나서부터 얘가 빈민구제병원이니까 이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 그래서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린 시절부터 해서 계속 봐오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보는 인간의 내면, 그 모순, 그죠? 그 어떤 병적, 그죠? 병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부터 해서 계속 관찰을 통해서 체화된 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태어나서요.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가난과 씨름한 작가로 또 유명하죠. 톨스토이는 평생 돈 걱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사실은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그래서 한때는 다 가난한 사람들, 농노들한테 나눠주죠. 그래서 실제 다 나눠줬어요. 자기가 가진 토지를 다 나눠주고 학교도 세워가지고 무료로 교육을 하고 그러다가 부인 소피아하고 큰일이 나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여생을 살았다면은 도스토옙스키는 항상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작가가 됐어요, 사실. 그래서 뭐 도스토옙스키가 돈을 위해서 펜을 들었다 이런 책도 나오는데, 그래서 평생 돈과, 그래서 원고료를 미리 받고 항상 마감 임박해서 작업을 했고, 이런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이 들려지고, 실제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읽다 보면은 돈 계산하는 장면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면 3,000루블 때문에 오만 일이 일어나요. 3,000루블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자, 이 도스토옙스키는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지만은 여러분도 잘 아는, 원래 이게 제국시대의 수도였죠. 상트피테르부르크에서 20대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시베리아 유형도 다녀오지만은, 자, 여기가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가 죄와벌을 썼던 그 집이에요. 굉장히 소박하게 살았죠. 두 번째 아내가 경제관념이 좀 있고 도스토옙스키를 굉장히 많이 챙겨줬죠. 그래서 마지막 작품인 카라마조프카 형제들, 그걸 마지막 작품으로 해서 도스토옙스키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임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귀족이고 백작이면서 시골에서 산 인물이고, 도스토옙스키는 전형적인 도시 인물이죠. 페테르부르크의 빈민가에서 말년까지 작업을 했던 도시 작가예요. 자, 요 우선 좀 느낌을 갖고, 창조성과 고통이라는 테마입니다. 그 토마스 만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모든 예술가는, 위대한 예술가는 위대한 병자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서는 고통이 없이 뛰어난 작품이 나올 수 없다. 우리가 너무 뭐 고진감래라는 우리 동양의 고사도 있지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고통이라는 것은 필수 통과 의례로 이야기가 됩니다. 밑에 이 상처가 없었더라면 난 짐승마냥 생각도 아무 걱정도 없었을 텐데, 고통이 나를 휘어잡았을 때 나는 알았다. 내가 인간이란 사실을. 자, 이거는 그 소포클레스의 비극 가운데 그 그리스 신화의 그 활을 잘 쏘는 절대 궁수인 필로케테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자, 그 인물을 가지고 만든 비극이 있습니다. 작품이는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필로케테스가 절대 궁수인데 독뱀에 물려가지고 전투 중에 10년 동안 외딴 섬에서 홀로 방치된 채로 지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필로케테스가 노래했던 식구 중에 한 대목이죠. 자, 그래서 창조성과 고통 관련해서 이런 대목을 한번 뽑아봤고요. 이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제로 몸으로 체험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삶의 체험으로서의 고통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예술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느냐, 그것을 오늘은 안나 까레리나라는 작품하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그 중에서도 안나 까레리나의 주인공의 레빈하고 죄와벌의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 자, 이 그림은 그 유명한 러시아의 크람스코이라는 19세기 화가가 그린 안나 까레리나의 초상화예요. 안나 까레리나 이미지가 좀 느껴지시나요? 소피 마르스가 나온 영화로도 유명하고, 최근에 안나 까레리나는 뮤지컬로도 올려져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자, 옆에는 딱 보니까 뭔가 좀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죠. 도끼를 쳐들고 치켜들고, 라스콜리니코프가 도끼를 치켜든 장면이고, 저는 제가 러시아 포스트를 일부러 뽑았습니다. 저게 러시아어입니다. 여러분들 구경만 하세요. 오늘. 자, 느낌이 너무 다르죠? 안나 까레리나와 죄와벌. 여러분 문학작품을 읽을 때 비단 두 작품뿐 아니라 작가들은 첫 문장에 목숨을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첫 문장을 통해서 가장 본질적인 얘기, 그다음 이 작품은 이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일 유명한 작품으로 까미 이방인들을 많이 들죠. 그죠? 어느 날 뭐 정포를 받았다,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제 뭐 이상한 문장으로 나가는 제일 유명한데, 사실은 모든 명작들은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햄릿의 첫 문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 누구냐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햄릿의 고뇌가 시작이 되죠. 유령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 유령의 정체가 누구냐, 유령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진짜인 것 같은데 유령이 한 얘기니까 내가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란스럽죠.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이 시작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자, 안나 까렐이라는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이란 어떤 결혼인가? 더 나아가서는 좋은 삶이란 게 뭔가? 지금 이제 톨스토이가 이 심각한 이 질문에 처했다는 얘기겠죠. 이거를 작품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 풀고 싶었던 그 질문이 저는 여기서 느껴졌고, 자, 죄와벌은 여러분 조금은 아시죠, 그죠? 죄와벌이 어떤 내용인지, 그죠? 한 가난한 대학생이 노파를 죽이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자,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자기의 그 아주 관과 같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옥탑방 같은 데서 기거하는 인물인데, 거기서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혼자서, 우리 오늘 희귀꼬물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자기 옥탑방에 갇혀있던 누군가가 드디어 첫걸음을 떼면서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올 때, 나오기 전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죠? 나오기 전에 그 생각이 나와서 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변해가느냐. 그런 이야기. 이게 소설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나 쉽지가 않겠죠. 행복한 가정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목적이 있었을 텐데, 삶이라는 게 결국 행복하게 놔두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무수한 고통을 겪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청년은 혼자서 계속 생각만 하다가 밖으로 나와서 뭔가 큰 사건, 그러나 나올 때는 자기 자신이 보통 인간이 아니고 자기는 독특한, 남다른 초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와서 세상에 부딪히면서 자기가 과연 초인인가에 대한 그 질문, 그러면서 내가 초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 초인이 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세상과 화해하기까지 무수한 고통의 시간이 있겠죠. 그 두 가지 고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품 속에서 전개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두 사람의 개인의 고통이 아니고 어떻게 보편적인 고통으로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나 까레리나는 원래 지금 제목을 딱 보면은 안나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주인공은 레빈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나 까레리나에는 커플이 많이 나옵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선 첫 장면에서는 안나가 앞으로 이제 그의 불행의 씨앗이 될 브론스키라는 젊은 장교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안나는 아주 잘 나가는 고급 관료의 부인이고요. 어린 자식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멀쩡하죠. 화목한 가정처럼 보이는데 뭔가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남아있는 여인이죠. 이거 우리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 사실은. 자, 그 안나가 기차역에서 젊은 장교인 브론스키를 만나면서 두 사람이 스파크가 일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불륜으로 빠지게 되는 이야기가 하나이고, 자, 또 하나는 그 안나를 처음에 좋아했던 레빈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레빈이라는 인물이 안나한테 대한 거를 사랑에 실패죠. 그 시련의 슬픔을 안고 새로운 여인 키티라는 아주 순진하고, 그죠? 어렵고 정말 착한 키티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다른 결혼을 하죠. 그래서 레빈은 키티와 만나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그 꿈? 단순한 꿈이 아니고 반드시 나의 결혼은 좋은 결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좋은 결혼에 대한, 좋은 삶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의무감을 넘어서는 어떤 지상 목표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빈이라는 인물이 실제 안나 까레리나의 주인공이고요. 제가 소개는 19세기 러시아 지식인의 허유의식과 무력감에 저항하는 인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 톨스토이의 자화상 같은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 레빈도 역시 귀족이고 재산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약한 사람들, 농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이 사회를 그런 사람들이 나아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개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품고 기존의 살롱 문화나 귀족들의 그 허유의식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레빈은 결혼을 하면서 키치와의 관계에서 그 어떤 자기의 또 다른 결혼 생활이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사실 불가능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자, 레빈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러니까 삶의 진정성, 좋은 결혼, 좋은 예술에 대한 거의 광기에 가까운 지청을 받고 있어요. 이게 본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이제 제가 조금 인용문을 몇 개 가져왔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 부인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부부간에는 그 어떤 비밀이 있어서도 안 되며, 하등의 거짓이 허용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썼던 일기장, 그 일기장이 그런 내용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는 그 일기장을 아는 키티에게, 그것도 본인보다도 10살이나 훨씬 차이가 나는 어린 키티에게 그 일기장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키티가 하는 반응이 그걸 보면서 거의 경악에 가까운 표정으로 가져가세요. 이런 무서운 것들은 모두 가져가세요. 나한테 왜 이런 걸 보여주냐고 키티가 그렇게 반응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출발이 벌써 좀 다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좋은 마음은 있지만은 이게 일상에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는 사실은 본격적으로 제일 위험한 거는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키티가 중간중간에 계속 레빈을 향해서 하는 말은 급기야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레빈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저렇게 이제 어떤 고매한 이상,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론적인 모든 것을 실제 삶과 연결시키지 않고 이론의 차원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주장하지만은 결국 그게 진정한 사람과 타자와의 소통이 아니라 자기의 그 이론 속에서 인간이라면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주의자에 가깝죠. 그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보니까는 급기야는 키티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순간이 오냐면은 이 행복한 결혼에 대한 일종의 망상까지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의 기억에 한평생을 통해서 가장 괴로운 굴욕의 시기로 키티와의 초기 결혼 시간이 그렇게 생각되면서 이제는 여기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이 도덕적 결벽증으로까지 나가면서 자기 비하적 성격으로까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좋은 결혼과 좋은 예술에서 레빈이 느낀 어떤 절망감이었다면은,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서 더 심각해지는 거는 죽음 앞에서의 고통이에요. 죽음 앞에서 심각한 허무감을 느끼고 그것이 끝없는 회의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톨스토이는 사실은 죽음의 작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은 태어나서 3살일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살 무렵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주위에 뭐 고모, 이모 할 것도 없이 그 지인들, 가족들이, 친척들도 일련의 죽음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 통보를 받고 급기야 30대가 되면은 가장 친했던 형 세르게의 죽음까지도 맞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죽음의 연속이었죠. 그러다가 본인이 이 작품을 쓸 무렵 40대 말 50대 초가 되면서 극도의 허무감에 처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가장 심각한 것이 죽음 앞에서의 허무죠. 내가 왜 더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허무감을 갖고서 끊임없이 고뇌하다가 쓴 작품이 참회록이라는 작품이고, 그 참회록에서 그 글을 씀으로써 죽음과 어느 정도 화해를 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톨스토이는 완전히 돌아섰어. 어떻게 돌아서냐면은 예술가에서 교육자로, 예술가에서 설교자로, 예술가에서 도덕 선생님으로 완전히 돌아서요. 그때부터 톨스토이가 하는 일, 지금 바로 이 레빈을 통해서 했던 그 이야기가 톨스토이가 바로 돌아서는 그 턴하는 어떤 지점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이냐, 좋은 예술이란 어떤 예술이냐. 그래서 좋은 예술은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예술들은 정말 쓸데없는 하나만한 말장난들이다. 그래서 진짜 좋은 예술이라는 거는 농부의 노래, 그죠? 밭에서 풀을 베면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민요, 이런 것들이 좋은 작품이다, 좋은 예술이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년에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쓰면서 예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자, 그런 일련이니까 한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의 시기가 나타나지만 톨스토이는 예술가에서 교육자, 예술가에서 설교자로 완전히 턴하는 그 계기가 50대 초반인데, 그 전후에서 나오는 게 참회록이고
그 참회록의 전신이 되는 게 바로 레빈의 고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빈이 죽음 앞에서의 허무,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레빈은 끝없는 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작품을 읽어보시면은 레빈이 이 고뇌에 맞닥뜨려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그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몸으로 레빈의 그 회의의 고통의 과정을 같이 가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짧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들려드리면서 레빈의 고뇌를 이렇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진리라는 거는 어떤 딱 뚜렷한 실체가 아니고 저런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이 진리죠. 그래서 진리는 그런 의미에서 과정이고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죠, 레빈한테. 그 과정에서 회의의 고통이라는 이제 용어로 한번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레빈이 저런 고통을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하고 하면 누군가하고 뭐 언어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좀 주고받으면서 적어도 키티한테 그 얘기를 늘어나야 되는데, 저 생각을 철저하게 혼자서 자기 내면에서만 끊임없이 삭히면서 해나가는,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그게 레빈의 어떤 문제라면 문제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 그리고 끝없이 도덕적 의무주의자의 자세식을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빈이 스쳐가는 과정은 그래서 과학에 탐독을 합니다. 과학, 그 다음에 무수한 철학책을 읽죠. 그리고 나서는 문학으로 넘어가고,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나가는 순서예요. 공부를 할 때 과학에서 철학으로 가고 문학으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교로 가죠. 신학의 단계로. 그래서 당시 유명한 홈야코프라는 그 신학자의 책을 탐독을 하면서 신학, 종교를 접하면서 내가 뭔가 이제 해결이 되는 듯 하다는 느낌을 살짝 받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더 나가지를 못해요. 자, 결국 뭐냐면 왜 못 나가냐면은 모든 것을 나의 세계로 환원시켜서 자기 내면의 고독과,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속으로만 파거든요. 여기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이제 연구자들은 칸트식의 근대적 주체다. 그러니까 칸트가 정언명령에서 도덕적 의무로서의 우리가 선을 얘기를 할 때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자기의 그 감정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 의무라는 거는 당위로서,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선으로서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칸트가 실천 이상 비판에서 하는데, 레빈은 전형적인, 그런 의미에서 전형적인 칸트식의 근대적 주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타인과의 관계가 아직 여기서는 발동되지가 않고 있죠. 자기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혼자서 아주 독단적으로. 여기서 레빈이 해결을 여전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로소 레빈이 뚫고 나가는 초월의 지점은, 고통을 넘어서는 지점은 아주 우연찮게도 밭에서 풀베기를 하는 어느 농부의 풀베기 모습을 보면서요. 아무런 잡념 없이 오직 그 풀베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구나, 우리가 유력화를 외치듯이 저거구나 하는 이제 변화의 순간이 오는데, 자, 이게 그 변화의 순간을 포착한 한 장면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레빈은 고통을, 잘 끝없는 회의의 고통을 넘어서면서 마침내 키티에게로 다시 돌아가죠. 키티에게로 돌아가서 이 얘기를 하죠. 많은 얘기를 한 게, 이것도 역시 마음속으로 느낀 거지만 이젠 달라져 있어요. 그녀도 이해를 하고 있구나.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빤히 알고 있구나. 이제 아내에게 얘기를 할까? 그래, 얘기하겠다. 얘기해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레빈은 그 선인 고통, 그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도덕적 의무주의자로서의 고통을 무수한 회의의 번민의 시간을 거치면서 다시 농부의 풀베기 장면을 통해서 키티와의 화해로 돌아오는 요 이야기가, 요 여정이 레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레빈의 고통을 저는 이제 선인고통론이라고 하나 붙여봤고, 이것이 톨스토이가 50을 전후해서 자기 삶의 고뇌의 순간에 만들어낸 자기 고통의 해소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자, 죄와벌을 혹시 읽거나 알고 계신 분 한번. 죄와벌은 조금, 그죠? 예. 자, 한 청년이 전당포 노파를 살해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그 살해를 하게 되는 계기는 자기는
이 세상의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눈다 그러잖아요. 평범한 사람과 평범하지 않은 사람, 범인과 비범인으로 나누는데 이 세계를 주도하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비범인들이고 그 비범인들이 정당한 목적이 있으면은 그 목적에 따라서 당신이 평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회의 악이 되는 벌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죽일 수도 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거기서 라스콜리니코프의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런 이른바 초인사상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9세기 전반에 소위 말하는 공상적 사회주의자 이런 사람들의 이론이 뒷받침이 되면서 만들어졌던 서구의 허무주의, 공리주의 사상과 연관돼서 나온 하나의 초인, 이건 물론 이후에 나오는 니체의 초인 사상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니체는 이후의 인물이고요. 혹자는 니체의 초인 사상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영향을 줬다. 이 순서가 뒤바뀐 얘기를 하는데 도스토옙스키가 니체보다 앞선 인물이고 이 초인 사상은 니체의 이야기하고는 다른 맥락이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가난한 대학생이죠. 굉장히 가난해요. 그렇지만 가난하지만은 그냥 가난하지는 않고 가슴에는 거대한 어떤 사상, 그죠? 이 세계를 좀 바꿔야겠다. 이런 거대한 욕망을 품고 있는 고뇌하는 니힐리스트, 고뇌하는 허무주의자입니다. 자,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렇기 때문에 라스콜리니코프는 기존의 사회 도덕과 법률적 죄의 경계를 넘어서고자 해요. 지금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왜? 기존에 우리가 도덕이라는 거, 특히 거기서 설정된 선과 악이라는 거,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젊은 날에는 이런 질문들을 다 한번씩 던져보죠. 왜냐하면은 그 선과 악의 기준에 의해서 사회가 제대로 작동이 될 때는 내가 따라갈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허울 좋은 이론일 뿐이고 그 밑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것들이 전부 다 엉터리라면은 내지는 오히려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은 그 선과 악이라는 거, 법률적 죄라는 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고 이게 진정한 것이냐, 진리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나요? 자,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데 있어서 아주 극단적이죠. 단순히 엄마가 하라는데 거역하는 게 아니고 이 세계가, 국가가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것을 아주 저돌적으로 치고 나가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선과 악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명제부터 해가지고 당시에 국가가 구성해 놓은 그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도전을 던지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는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 우리가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계속 라스콜리니코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이유가 또 여기에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라스콜리니코프 하는 얘기가 상당 부분에는 설득력이 있고 또 그런 질문을 나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죠. 자,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래서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런 의미에서 레빈하고는 다르죠. 레빈은 선한 인간, 선한 것이 어떤 것이라는데 그리고 인간이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데 대한 동의를 하면서 자신이 현실 속에서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도덕적 의무감이 주는 무게에 짓눌리는 인물이라면은 라스콜리니코프는 전혀 다르죠. 오히려 도덕적 우월주의자예요. 기존의 도덕을 뛰어넘고자 하죠. 죄라는 그 단어는 러시아어로 프레스트브레이니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의미를 좀 설명을 하자면은 경계를 뛰어넘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죠. 죄라는 거는 경계를 넘는다. 그것이 어떤 경계이냐? 러시아는 굉장히 정교적 전통 속에서 신앙이 유지된 나라니까 그때 경계라는 거는 신이 설정한 어떤 경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라스콜리니코프는 일종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적인 인물이에요. 그죠? 제우스에 도전하면서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그것도 사실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는 강한 인간의 어떤 이미지로 나오고 프로메테우스의 분신이라고도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도덕을 뛰어넘어서 경계를 넘어서는 인물 그리고 그가 그 경계를 넘어설 때는 자기 합리화야 자기 정당성의 어떤 원칙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가 아주 그 고약한 보리대금 업자로 유명한 그러면서 수많은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을 가난한 여동생한테도 나눠주지 않고 한 푼도 주지 않고 그 재산을
노파도 재밌는 인물이에요. 수도원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죠. 죽어서도 내가 천당을 가야겠다. 어마어마한 욕심이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그런 노파는 살 이유가 있는가? 이게 라스콜니코프가 내린 질문이죠. 던진 질문이고, 그 노파의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이게 훨씬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자신의 사상에 입각을 해서 살인을 저지르죠. 자, 근데 문제는 그 이제 경계를 넘어서려고 했는데 살인을 저지르는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처음부터 잡혀가면 이제 너무 시작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죄와벌이라는 소설은 총 6부로 되어 있는데, 자, 1부에서 그 사상을 가지고 뚜벅뚜벅 아까 방에서 걸어 나와서 몇 번의 탐색 기간을 거쳐서 1부에서 벌써 노파를 죽이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 그 2부부터 5부, 에필로그까지, 6부, 에필로그까지 이어지는 그 많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 제목이 죄와벌이니까 죄는 노파를 죽이는 거겠죠. 그러면 2부, 책의 80% 이상은 벌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이 사상, 이 신념을 가지고, 초인사상이라는 자기 신념을 가지고 노파를 죽였는데, 자, 경계를 넘고자 한 거죠. 근데 경계를 넘는데, 경계를 넘어서면 또 괜찮아요. 죽이고 나서 자기의 논리대로라면 아무 일이 없어야 되죠. 오히려 그거를 적극적으로, 자, 노파의 방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노파를 죽이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직후부터 해가지고 전혀 자기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존의 도덕적 법 이런 거는 넘어섰지만은 살인을 저지르는 그 순간에 알 수 없는 자신을 짓누르는 또 다른 거대한 초자 같은 일이죠. 그렇죠. 그게 본인 내면에서 올리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양심이라고 처음에는 표현을 못하죠. 자, 근데 문제는 노파를 죽이는 그 순간에 노파만 죽였으면 문제가 없는데, 타이밍을 잘못 맞춰가지고 우연찮게 그 노파의 사촌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은 굉장히 선량한 인물입니다. 엘리자베타라는. 그 선량한 인물이 우연찮게 그 장소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녀마저도 죽이게 돼요. 근데 그녀는 또 그 순간에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파의 살해를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는 3명의 목숨이죠. 아선생이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여파도 있겠지만, 자, 아무튼 라스콜니코프는 자, 그 살인과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하죠. 자, 그때부터 모든 게 흔들려요. 그래서 실제 라스콜니코프의 고통은, 저는 이거를 이제 초인고통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분열의 고통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경계를 넘고자 했는데 살인을 저지르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는, 내가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아예 내려오면 되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기를 인정하면 되죠. 근데 이게 인정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살인을 하기까지 자신은 단순히 가난의 차원이 아니고 사회 정의나 내지는 자신이 그동안 읽었던 무수한 책들 속에서 자기 이론이 있었고, 그 이론을 가지고서 살인을 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 마리 벌레를 죽인 게 아니고 원칙 때문에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하면서 살인을 저질러. 자,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신념을, 자신의 이론을 버린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경계를 완전히 넘어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경계 위에서 끊임없이 서성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분열하는, 그러니까 라스콜니코프의 고통은 단지 사람을 죽였다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사람을 죽였고 내가 그걸 인정을 하면 옥살이를 하면 되죠. 그럼 비록 옥살이를 할지라도 마음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내가 어디서 망명을 해서 나는 내 이론을 수행했을 뿐이라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양쪽에 어느 것도 못하고 있다. 그것이 라스콜니코프의 분열의 고통이죠. 그래서 라스콜니코프라는 이 이름도 재밌는데요. 라스콜 하게 되면은 러시아에서는 라스콜니키라는 분리파 교도가 있어요. 예전에 러시아 종교개혁 시에 분리, 그러니까 나눠진다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작품의 모든 이름들이 이름이 가지는 상징이 있는데 라스콜니코프는 그 이름 자체가 분열을 상징하는. 사실 이건 라스콜니코프의 분열의 고통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꼭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내면에서 겪는 다양한 분열의 양상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겪는 분열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어긋날 때, 이럴 때 우리는 분열하죠. 이미 분열이 돼 있는 상태죠. 거기서 끊임없이 분열을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상황상으로, 현실적으로는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 거기서부터의 우리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상실에서 나타나는 분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라스콜니코프는 가장 극단의 분열을 경험을 하죠. 여기는 사실은 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질문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신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은 내려오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가 강하게 부정하면서 아니다라고 하면 더 올라가면 되죠. 라스콜니코프는 그 질문에서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 계속 경계에서 지금, 그러니까 2부부터 6부까지는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라스콜니코프의 모습이에요. 자, 그 과정에서 라스콜니코프는 두 명의 인물과 세 번의 만남을 가져요. 따로따로. 그 중에 한 사람은 여주인공인 소냐와의 만남이고요. 또 한 사람은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그 판사, 예심 판사라고 하는 퍼필이라는 사람과 세 번을 만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세 번씩 만나면서 과연 자기가 죄를 지었느냐에 대한 스스로 자기검진을 하는 그 시간입니다. 포르피리는 판사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를 하겠죠. 굉장히 현실적, 법에 맞는, 도덕적인.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슨 우리 꼰대 법조인처럼 그렇게 지루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원칙에 맞는 얘기를 하지만은 당신의 논리가 어떤 점에서 사회적 법과 어긋나면서 공동체 차원에서 틀렸느냐, 이런 얘기를 설득하려고 해요. 네,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자수하시라. 자, 자수하면 감해주겠다. 형을 감해주겠다.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 여주인공 소냐는 사실은 고백을 하러 가는 거죠. 라스콜니코프가 고백을 하고 싶어서. 자, 소냐가 어떤 인물이냐? 소냐는 어떤 인물일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신 거 있어요? 어떤 인물이 되면 어울릴 것 같아요? 라스콜니코프가 고백을 하기에 고원의 여성상 같은 인물이기도 한데, 소냐는 매춘부예요. 창녀부. 그러니까 그 매춘을 업으로 하고 있고요. 대신에 소냐는 왜 매춘을 하느냐?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무척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이런 이제 레파토리가 소냐에서 거려지는데, 그러니까 소냐가 매춘을 하는 이유는 순전히 가족들의 생계를 그녀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매춘을 하는 것이고, 자, 그 소냐를 우연히 만나면서 그녀를 찾아가죠. 자, 그런데 재미나게도 소냐와의 만남 속에서 라스콜니코프는 사실 소냐를 처음 만나서는 세 번을 만나는데, 첫 번째 만남에서는 소냐를 막 야단을 쳐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느냐, 자신의 삶을 살라.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소냐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 얘기해 주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소냐 앞에서 화를 내면서 동시에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소냐가 라스콜니코프한테 요한복음의 나자렛 부활이라는 그 부분을 보여주면서 같이 낭독도 하고 이러면서 소냐와의 세 번의 만남을 이어가요. 자, 판사 포피리아를 만나면서는 라스콜니코프가 경계에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습니까? 포르피리아와 만나면서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포르피리가 하는 그 원칙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얘기 앞에서는 계속 더 세게 자기 방어를 하죠. 논리로 더 받아치면서 내 얘기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걸로 끝까지 가려고 하죠. 자, 근데 소냐와의 대화 속에서는 서서히 라스콜니코프가 변해가요. 근데 완전히 변하지는 못해요. 변하면서도 완전히 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에 머물러 있죠. 물론 경계에 머무는 양상은 좀 달라지지만은 소냐를 만나면 만날수록 사실은 본인이 더 괴로워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이론이 흠이 있고 틈이 있다는 거를 소냐와의 대화 속에서 그 느낌 속에서 계속해서 감지가 되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아직도 자기 이론을 포기를 못하니까
거기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더 혼란스러운 거죠. 자, 그것이 소냐와의 세 번째 만남까지 쭉 이어지고 그 기한은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의 무릎에다가 소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여주인공 소냐와의 주의 공동체험이다.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 앞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지는 못하지만 달라질 수 있었던 그 여지는 뭐냐면은 소냐의 고통 앞에 그녀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 그 앞에 사실은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라스콜리니코프를 조금 변화시키는 거는 포르피리의 논리가 아니고 소냐의 그 얼굴이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라스콜리니코프가 변화의 기운을 스스로 감지를 하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 그러니까 자기 이론이 틀려서가 아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저하고를 이제 잘못 읽을 때는 아 소냐가 구원을 해줬구나. 물론 궁극적으로는 소냐 때문이지만은 에필로그 전에 6부 소설의 마지막까지도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 이론을 포기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를 깨우쳐서 자수를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마지막 만남에서 소냐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은 내가 자수를 하겠다. 소냐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돼지에 입을 맞추고 가서 자수를 하라.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들어주겠다. 근데 그거는 내가 나의 이론을 포기해서 나의 그 논리가 틀려서가 아니고 당신의 고통 앞에 당신의 얼굴 때문에 내가 자수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자수를 하러 가죠.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레빈의 회의 고통이 풀어지는 지점하고 라스콜리니코프의 이 분열의 고통이 풀어지는 지점하고 자 문장 좀 볼까요? 고통에서 자 이건 라스콜리니코프가 던지는 질문들인데 자 이거는 바로 라스콜리니코프의 초인사상의 근거가 되는 그죠? 자기가 비록 살인이지만 그 일을 왜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것 말고도 무수한 이제 라스콜리니코프의 독백이 있지만은 자 이것이 그 중에 한 대목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고 소냐의 만남을 통해서 변해져 가는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앞으로 재화보를 읽을 때 저는 그 마지막 소냐와의 마지막 그 고백 장면이 있고 거기서 자수를 하는 그 장면을 좀 유심히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작품 죄와벌이라는 작품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라스콜리니코프하고 같이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매력적이고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스비드리가일로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누구냐면은 라스콜리니코프 여동생을 따라다니는 그녀를 좋아했던 아주 호색한 같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리고 실제 누군가를 또 죽였다고 소문이 굉장히 안 좋은 한 유부남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라스콜리니코프 여동생 두냐를 좋아해서 빼짜로볼까지 찾아왔고 그녀에게 끊임없이 구원을 하죠. 또 다른 사랑의 유형이 이 작품에 이제 하나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 남자가 바로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한테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노파를 죽였다라는 그 고백을 엿듣게 돼요. 옆방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두냐와 내가 잘 되게 해주면은 내가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를 협박을 하는데 그러다 그 인물은 단순히 그렇게 협박하는 인물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그 초인사상을 아류 형태로 흉내내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를 통해서 자신의 본신을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더 불쾌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동생하고 결혼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비드가일로프는 여동생한테 구애를 여러 번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나중에는 오빠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식으로 아주 비겁하게 협박을 하지만 그 두냐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내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죠. 거기에 절망한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소냐한테 넘겨주면서 권총자살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건인데 이 작품에. 자, 이 소식을 라스콜리니코프가 마지막에 소냐의 권유에 따라서 혹은 소냐의 고통 앞에서 그 고통을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자수를 하러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말을 꺼내려는 그 순간에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권총 자살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에 완전히 충격을 받으면서 다시 걸어 나와요, 경찰서를.
자수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죠? 자신을 흉내내고 비열한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비들가일로프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자살을 했다라는 그 사건은, 자, 이런 라스콜니코프 같은 허무주의자에게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자살이죠. 자신의 목숨, 신에 도전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자살인데, 사실 라스콜니코프는 지금까지 자기가 경계에서 서성거리기만 하지 아무런 결단을 못 내리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정말 초인이면은 자살까지도 갈 수 있는데 본인이 그걸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별거 아니라고 무시했던 그 하찮은 인간인 스비들가일로프가 자살을 했다? 이거는 라스콜니코프의 뒤통수를 치는 장면이죠. 그래서 자수를 하러 들어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멍한 상태로 다시 돌아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경계에서 이거는 많이 멈춰서 버린 거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나와서 밖을 보니까는 광장 건너편에 소냐가 자신을 빤히 보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냐의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가서 그때야말로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자수를 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6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6부의 마지막, 소설의 마지막까지 라스콜니코프의 경계인으로서 분열의 고통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수라는 거는 굉장히 우연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일부에서 살인을 저지르기까지는 모든 것이 라스콜니코프의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계산된 거였다면은 살인과 동시에 그 이후의 진행 과정, 일상, 삶의 과정이라는 거는 모두가 우연의 연속이고 갑자기 불현듯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그 어느 것도 논리적으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에필로그에서 라스콜니코프는 이제 시베리아 유형을 가게 되고 형을 선고받아서 소냐가 따라가죠. 근데 시베리아 유형을 가서도 1년 동안 안 변해요. 회의의 과정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무수한 문학과 신학과 종교와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죠? 라스콜니코프의 경계를 넘어서는 라스콜니코프의 해결점은 끊임없이 자신을 지켜봐주고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소냐의 그 얼굴이죠. 끝까지 따라와 준 거는, 자, 여기서부터 라스콜니코프가 드디어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하나의 어떤 지점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라스콜니코프가 뭐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나 더 남아있네요. 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생활 전체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매 순간순간이 이전처럼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선한 의지를 지니고 있기에 나의 생활에 그것을 부여할 수 있을 거다. 이것이 이제 레빈이 키티와 화해하고 그녀와 진심 어린 얘기를 이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남기는 마지막 이야기고요. 죄와 벌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아까 그 라스콜니코프가 1년이 지나서 아까 그 소냐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악몽을 꾸고 나서 고통을 넘어서는 순간이 좀 전에 읽었던 그것이고요.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 한 인간이 점차 새로워져가는 이야기, 한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건너가면서 지금껏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을 알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배치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도스토옙스키의 장편들이 악령, 미성년, 카라마조프가 형제들까지 해서 전개가 되는데, 이 라스콜니코프의 죄와 벌의 마지막은 이 새로운 이야기, 이 분열의 고통에 처한 인간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다각도에서 전개가 돼요. 근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백치와 악령을 읽어보시면은 그게 그냥 풀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라스콜니코프의 분열의 고통이 더 극한 정도에서 더 끝까지 분열하는, 그러니까는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말년에 나의 호산나는 수많은 회의의 고통을 거쳐서 왔나니 이런 문장을 남기는데, 자, 그 여정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자, 재밌는 거는요. 소설 이유를 좀 보면은 사실은 앞에서도 제가 짧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톨스토이는 이 안나 까레리나라는 소설을 쓰면서 문학과, 정통 문학하고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설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아주 교훈적인 얘기만 쓰기 시작합니다. 도덕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는 정말 안 좋더라. 너희는 꼭 이렇게 살아라는 정말 이 아주 할아버지께서 그죠? 손자 두세 줄씩 그래서 지금 한창 우리나라에도 무슨 그 톨스토이의 설교집 그죠? 민담 교훈집에서 번역이 많이 됐는데 뭐 물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술가로서 톨스토이는 사라지고 좀 재미없는 지루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톨스토이가 이후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톨스토이는 예술가와 사상가, 예술가 도덕, 미와 선의 경계에서 50대 이후의 삶은 후자에 투신하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톨스토이 파라는 톨스토이 학파 혹은 톨스토이 종교까지도 구축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톨스토이가 말년에 부활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쓰죠. 장편 소설. 그러나 부활은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말이 소설이지 아주 긴 교훈적인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딱 하나 더 이상 문학작품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톨스토이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썼던 아주 단편이지만은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그리고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얘기가 많고 그래서 톨스토이가 왜 말년에 소설을 썼는가 다시 단편이지만은 소설을 썼는가 이런 질문을 그래서 다시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는 톨스토이의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자, 도스토옙스키는 사실은 죄와벌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진짜 예술가가 되죠. 본격적인 장편을 쓰기 시작하고 말 그대로 문학이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고차원적인 리얼리즘의 형태로 완성시키는 그 시작이 죄와벌입니다. 그러니까 두 작가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은 참 다른 작품들을 썼고 그리고 특히 두 작품 그리고 레빈과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인물을 경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른 삶이지만은 또 다르지 않은 우리한테는 다른 색깔이지만은 또 하나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고통과 창조성의 관계에서 온전한 예술가 내지는 사실 두 사람 다 사상가죠. 도스토옙스키도 사상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고 그런 삶을 살면서 고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과제를 던져놓은 인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이건 이제 창조성과 고통에서 제가 사실은 좀 정리한 글이기도 하고요. 제가 정리를 한 글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위대한 예술가는 고통에 직면하였을 때 그 속에 매몰되기보다는 하나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즉 창작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 신념을 불멸화하려는 충동과 노력으로 극단적인 고통마저도 극복해낸다. 예술가에게서 창조에 대한 열정은 극한의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기에 강한 의지력을 키워주며 그 고통의 객관화를 통해 인류 구원의 메시지가 구현되는 것이다. 여기서 고통의 이해 방식, 즉 고통에 대한 감수성과 그 비극적 깨달음은 인간 정신의 크기, 한 시대 정신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제가 여기 위대한 예술가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런 생각, 고통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설 수 있을 때, 이렇게 부딪힐 수 있을 때 우리 각자가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장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문학이 아닐까, 글쓰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책 읽기와 글쓰기라는 그 욕망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글쓰기를 왜 해야 되냐 하는 요즘 치유로서의 글쓰기 뭐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냥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어마어마한 대단한 작품들을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조금 짧게 축약시켰지만은 여러분들하고 그 글쓰기, 책 읽기의 욕망이라는 그 공감 속에서 한번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